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어교육적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음중심 언어교육법, 총체적 언어교육법, 균형적 언어교육법, 문학적 언어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어교육법은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상에 어떤 것들을 요구했는지에 따라서 이 언어교육법이 조금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중심 언어교육법입니다. 개념을 우선 살펴볼 텐데요. 발음중심 언어교육법은 유아가 읽기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발음 지도하는 것이 덜 체계적으로 발음을 지도하는 것보다 나중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교육법입니다. 1960년대에 한참 붐을 일었던 교육법이기도 합니다. 행동주의 읽기 준비도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기초로 접근한 이 교육 방법은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언어 발달이 결정된다고 강하게 믿고 시작한 교육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영유아를 전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볼 수밖에 없었고요. 또 특히나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읽기와 관련된 교수법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읽기에 대한 사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서 어떤 조직적인 어떤 짜여진 체계적인 학습에 의해서 아이를 가르쳤을 때 훨씬 더 습득 능력이 높게 된다, 높을 수 있다.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사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인이 주도하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1960년대 이 발음중심 언어교육법이 큰 붐을 일으키면서 우리 영유아들의 어떤 언어교육법을 강타하는 주된 교육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음중심 언어교육법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중심 언어교육법은 설명과 지시, 반복적인 훈련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교사 중심적 성격을 가진 직접적인 수업 형태에 의한 언어 수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를 보시면 발음중심 언어교육법의 상향식 모형 이렇게 보이시죠? 글자, 낱글자, 자음 모음부터 시작해서 자음 모음이 모여지면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이면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이면 텍스트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중에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는 이런 순서로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하게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발달 순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듣기가 이루어져야 말하기가 되고, 말하기가 돼야 읽게 되고, 읽기가 돼야 쓰기가 되는 어쨌든 발달에는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발달 순서가 있다. 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어가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듣기와 말하기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쓰기는 읽기를 학습한 이후에 가르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읽기의 목표는 우선 문자 해독과 부호와 기술 습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의 체계, 글자와 말소리의 대응 관계 등 같은 음소 구성에 대한 원리를 배우고 철자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답니다. 그래서 글자의 말소리를 바꾸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가르치고 글자의 해당 말소리로 바꾸어 해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자 해독이라는 것은 문자를 이해하는 거죠. 부호화는 문자를 코딩하는 것처럼 이 단어들이나 글자들을 보았을 때 처리하는 어떤 기술을 습득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읽기의 목표를 문자 해독과 부호화 기술 습득이다라고 이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음중심 언어교육법의 교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중심 언어교육법은 행동주의 이론에 기초한 교육법으로 언어교육을 할 때 환경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영유아의 읽기, 쓰기 능력을 성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을 조금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긍정적인 강화나 모델링과 같은 직접적인 교수 방법과 대집단 활동을 통한 문자 교육을 선호하였습니다. 교사가 교사 주도의 어떤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 또 효과적인 방법은 뭐겠습니까? 대집단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 방법으로 대집단 활동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이 대집단 방법으로 문자 교육을 시켰다는 거, 이게 이제 발음 중심 언어교육법의 교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을 읽고 쓰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 또한 성인이 영아가 쓴 글을 읽을 수 있는지, 영아가 성인 수준으로 글을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쓰는 과정에서 얻어나가는 성취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기보다는 이 아이가 일단 쓸 수 있는지, 읽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좀 보았죠. 이게 이제 행동주의자들이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음중심 언어교육법이 교사주도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유아에게 문자교육 시간에 교사가 부과한 동일한 읽기 쓰기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과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출판된 깍두기 노트 같은 거에다가 계속적인 반복된 글쓰기,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눈과 손의 협응력을 높이는 활동이나 읽고 쓰기 이전의 기술을 연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읽기나 쓰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보다는 교사 주도의 교사가 요구하는 표준화된 글쓰기, 또 이것들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는 협응력을, 눈과 손의 협응력을 높이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행동주의는 과학이다라고 우리 배웠죠. 행동주의는 실제 보이는 것이 아니면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언어교육법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어떤 딱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특성이나 사전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금은 획일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사주도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보편화된 것들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은 획일적인 평가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음중심 언어교육법의 읽기 활동 요소 및 활동 내용입니다. 읽기를 가르칠 땐 음절식, 그다음에 지도 방법, 소그룹을 읽어주기로 이 세 가지 어떤 활동으로 좀 나눠 보는데요. 음절식은 자음, 기본 자음 14개, 기본 모음 10개를 배합해서 가갸, 거겨, 고교, 구규, 규기 식의 음절표에 따라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음절식 지도법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법은 닷소리를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이 닷소리를 조금은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읽어주기, 그래서 낮자가 모인 음절을 한 덩어리로 읽어가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발음중심 언어교육법의 쓰기 활동 요소 및 활동 내용입니다. 쓰기는 읽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쓰기를 지도하라고 되어 있죠. 이 발음중심 언어교육법은 언어 발달의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듣기가 있고 말하기가 있고 읽기가 있고 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쓰려면 읽기가 일단 되어야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기에 보면 자연의 지도라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글씨 쓰는 것을 지도하느냐 봤더니 허공에 글씨 크게 쓰기,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 쓰기, 큰 글씨에서 작은 글씨로 옮기기, 곡선이나 직선 연습하기, 속도, 완급, 필순 등 사용을 칠판에 써주기, 회계구절이 많은 글자는 분할하여 가르치기, 어휘, 문장, 글 등과 관련하여 지도하기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총체적 언어교육법입니다. 우선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총체적 언어교육법은 상호작용주의에 기초한 접근법으로 발음중심 교육법과는 대조됩니다. 그래서 왜 60년대에 그 발음중심 언어교육법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행동주의에 반대되는 작용으로 1960년대에 같이 붐을 이루는 교육방법이기도 합니다. 총체적 언어교육법은 유아 자신이 의미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욕구를 중심으로 문장 구성의 의미를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총체적 언어교육법에서 언어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 않고 의미와 목적을 만들기 위한 어떤 존재하는 수단으로서 언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행동주의와 반대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총체적 언어교육법의 특성으로는 첫 번째, 언어교육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내부자의 흥미, 동기에 의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어교육은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주도권은 아동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하는 과정에 있는 유아의 말과 글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법적인 오류 없는 언어를 사용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우리 발음중심 언어교육법 같은 경우는 완벽한 글을 쓰는 것, 과정보다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글은 행동주의에서는, 즉 발음중심 언어교육법에서는 옳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죠. 그렇지만 총체적 언어교육법에서는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완벽하게 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을 하고 들으며 글을 쓰고 읽는 행위는 의미 구성의 과정이다. 자, 의미 구성은 사고의 행위이고 따라서 말하기, 듣기, 쓰기를 쪼개어 가르치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오타네요. 읽기가 아니라 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말하고 읽고 듣고 쓰기를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음중심 언어교육법과는 달리 이거는 쪼갤 수가 없이 같이 발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총체적 언어교육법은 함께 발달한다. 즉 말하고 읽고 듣고 쓰기가 통으로 같이 발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언어교육은 교실 내에서의 모든 생활뿐만 아니라 교실 밖의 생활과 통합되어 가르쳐야 의미 있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발음중심 언어교육법과는 반대죠. 일상과 그 글자는 별도로 분리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총체적 언어교육법에서는 분리되면 안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것, 생활, 이게 합쳐져야 한다. 그래야 그때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언어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는 모든 생활 영역과 통합되어 가르쳐야 한다. 일곱 번째, 총체적 언어교육에서의 평가는 학습자에게 그 자신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딱 어떤 과제를 내어주기보다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평가로 이제 보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문자 언어 학습은 전체적인 의미를 이루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문장, 단어, 낱글자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이것도 발음중심 언어교육법과는 반대죠. 거기는 낱글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낱글자, 단어, 문장 이렇게 나가는데 이 총체적 언어교육법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큰 의미를 다루는 이야기, 그렇죠? 의미를 담는 이야기, 이야기에서 문장에서 단어에서 낱글자로 향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방향을 하향식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발음중심 언어교육법과는 반대인 개념이죠. 거기는 상향식 접근법, 이 총체적 언어교육법은 하향식 접근법, 의미, 이야기, 문장, 단어,
낯글자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하향식 접근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총체적 언어교육법의 교수 방법입니다. 교수법은 유아교육 기관의 하루 일과를 통해 읽기 쓰기가 통합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또 다양한 언어 활동을 준비하여 영유아들이 동시에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배려하고 교사는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유의 언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학습을 통해서 영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언어적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고 교사는 꾸며 읽기와 창조적 철자를 격려하며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가르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흥미 영역에서 읽기와 쓰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극과 활동에서도 읽기와 쓰기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언어 경험을 강조하였습니다. 읽기를 하면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영유아에게 의미 있는 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였고요. 또 영유아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도록 교사는 지원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자가 풍부한 환경을 구성하고 문자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속적인 책 읽기 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등장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것인데요. 이 활동은 전율과 비슷한 형태로 전개가 되긴 합니다. 유아 자신이 그림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 일기를 쓰는 것인데요. 등장인물에 대해 유아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단어책인데요. 내 단어책이란 자신이 배운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유아 스스로 기록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전월보다는 자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가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 어려운 단어, 기억하고 싶은 단어, 뜻을 이해한 단어, 모양이 재미있는 단어 등 어떠한 단어를 내 단어책에 기록하고 싶으면 적어나가는 것이 전월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편지 쓰기입니다. 편지 쓰기는 유아에게 여러 가지 양식의 편지를 써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이고요. 언어 능력을 아무래도 이제 써보기 때문에 확장시켜 줄 수 있죠. 그래서 안부 편지라든지 병문안 편지라든지 물건을 주문하는 편지, 작가에게 쓰는 편지, 주인공에게 편지 쓰는 거, 초청장을 만들어서 다른 유아에게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획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할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야기 지어 책으로 묻기인데요. 유아가 그린 그림이나 꾸민 글을 다른 사람들이 읽는다는 것 자체가 출판이라는 좀 자유로운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재밌게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글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조금 아이의 생각을 좀 정리해주는 것, 이게 이제 이야기 지어 책으로 묻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섯 번째, 브로셔 활용입니다. 상점이나 회사, 출판한 선전 문구, 인쇄물과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안내문, 광고지, 립 팜플렛,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면은 작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유효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전지나 아니면 팜플렛 같은 것들을 유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상적인 의사교류의 자료이면서 또 굉장히 집약적인 글을 사용한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내문을 보낼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는 것으로도 확장하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신문 광고 만들기입니다. 신문에 낼 글들을 짓는 활동인데요. 유아의 언어 확장 활동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경험하게 주게 합니다. 그래서 유아는 다양한 사건을 글로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고 조직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는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에서 일어난 사건에 기초해서 신문 기사를 쓸 수 있으면서 흥미있는 사람의 이야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지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 자신이 표현한 것을 녹음하거나 비디오로 찍은 후에 친구들에게 들려주거나 녹음된 것을 자신이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서전 꾸미기가 있죠. 이 자서전 꾸미기는 아이가 갓난아이였을 때, 2살이었을 때, 3살이었을 때 가족 사진을 가져와서 자신의 생애를 연대기로 꾸며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와 연관된 모든 사항을 좀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에 대한 단평입니다. 단평은 짧은 비평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등장인물의 특징을 좀 찾아보고 또 특징을 알아내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10번째 동시입니다. 동시나 동요를 녹음 테이프와 함께 비치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동시집은 가치 있는 문해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리듬과 심상이 있는 짧은 글로 된 이런 그림책, 시로 된 그림책을 읽고 또 적어보는 거, 개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작가적 전략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업 목록인데요. 유아는 그림책에 나오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직업에 대한 또 사람들을 초청해서 면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정보를 듣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직업 목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번째 상상하기인데요. 가상은 굉장히 고든의 동료들과 함께 고안된 교수 전략으로서 창의적인 생각을 전개시키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유아는 비교와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상을 하게 되고 또 상상 안에서 뭔가를 창의적인 것들을 생각해내고 창의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앞에는 어떻게 있는지 뒤에는 어떻게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비교와 분석을 하게 된다는 그런 다양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단어벽입니다. 단어벽이는 그림 속의 단어, 또 그 단어와 연상되는 단어를 이제 표로 만들고 교실벽에 붙여놓아서 단어가지, 도표, 유아들이 만든 큰 그림책의 그림 또는 포스터를 조금 형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의미 있는 단어에 단어가 가지를 치고 또 단어가 가지를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을 적어 놓는 게 단어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단어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즉 이제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고 내가 아는 단어는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고 또 유아가 단어벽에 있는 단어를 보고 이용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서 또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교수 방법, 작가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교수법을 좀 비교해 보는데요. 발음 중심 접근법과 총체적 접근법의 비교입니다. 두 가지가 정반대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음 중심 접근법은 기초 이론을 살펴보면 행동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좀 기술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총체적 접근법은 진보주의, 성숙주의, 상호작용주의, 구성주의에 입각한 통합적 교육과정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접근법의 교육 목표는 발음 중심 접근법은 정확한 해독과 부호화, 읽기 쓰기 능력, 언어 구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총체적 접근법은 의미 파악과 전달, 읽기 쓰기에 대해 동기부여, 언어의 사용, 의사소통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활용 교재면으로도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발음 중심 접근법 같은 경우는 한글 자모 체계와 음소의 결합 원리를 보여주는 자료, 그쵸?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되는 이런 자료들이 되게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반해 총체적 접근법 같은 경우는 유아에게 의미 있는 환경 안에서, 주변 생활 안에서 있는 자료들, 그림책, 또 문해 자료, 또 유아 경험 등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활용 교재로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 방법도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발음 중심 접근법은 교사 중심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접근법이죠. 이에 반해 총체적 접근법은 학습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동기, 흥미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접근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 중심 접근법의 지도 방향은 상향식입니다. 접근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죠. 음소를 알아야 글자를 알게 되고, 글자가 모여야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야 문장이 되고, 문장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상향식 접근법입니다. 이에 반해 총체적 접근법은 하향식 접근법입니다. 이야기, 의미에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우, 되게 재밌어. 자, 재밌는 이야기부터, 그러면 문장에서 단어에서 글자, 글자에서 음소로 이렇게 큰 덩어리에서 작은 것으로 나아가는 방식, 즉 하향식 접근법을 지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론이 굉장히 두 가지 접근법이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 기능의 교육에서도 두 가지 접근법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발음 중심 접근법 같은 경우는 읽기와 쓰기의 형식적인 훈련에 의한 교수 학습 활동을 강조한 반면에 총체적 접근법은 말하기, 듣기와 마찬가지로 읽기와 쓰기의 교수 학습 활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과와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발음 중심 접근법은 언어 교육 시간을 별도로 운영한 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총체적 접근법은 모든 교과와의 통합, 그쵸? 생활과의 통합, 이런 통합의 활동의 적용을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장점도 있을 텐데요. 발음 중심 접근법의 장점은 의도적인 활동으로 정확한 해독이 가능하고요. 또 문해 경험이 부족한 유아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즉시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죠. 또 총체적 접근법의 장점은 읽기나 쓰기를 좋아하며 읽기와 쓰기에 대한 동기부여, 또 의미 파악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접근법이기도 하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음 중심 언어교육법과 총체적 언어교육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균형적 접근법과 문학적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